안녕하세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환경, 건강, 배려를 통해 식생활 문화 개발 교과목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시 식이와 생활습관병입니다. 선생님들께 가이드 영상과 함께 수업 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와 사이트 등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식사, 운동, 행동을 올바르게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자료로는 대한민국 10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부터 고혈압성 질환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문의 모든 질환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동기부여 자료지만 하나하나를 학생들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대한민국 10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질병 중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질병은 무엇인지 발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암부터 보시면 학생들에게 암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암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양성종양이요 또는 뭐 악성종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암은 악성종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악성종양은 증식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예방과 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라는 정도를 이 암에서 학생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다른 자료들에 보시면 폐암, 위암, 발병순이, 뭐 대장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사망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61.5, 10만, 단위는 인구 10만 명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을 보면, 아이들에게 심장질환이 그러면 아이들 잘 이야기합니다. 심근경색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잘 하고요. 심장 근육 자체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축적되거나 혈전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혈류 속도가 일정하지 못하고 심장으로 혈액이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할 때 생기는 질병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렴 뭐 아이들 많이들 알죠. 기침 많이 해서 폐에 염증 생기고 하는 질환들을 얘기하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하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역시 심장 질환하고 묶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살 나와 있네요. 자살은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면서 학생들이 삶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포도당 이야기하시면서 당뇨병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서 본문에서 언급되겠지만 당뇨의 3다 현상들, 다식, 다뇨, 다음, 뭐 어떤 책에는 다 가리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 갈증을 많이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이제 3다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당뇨병, 소변으로 당이 나와요. 그러면 오줌이 달아요? 라고 항상 질문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달겠죠. 포도당이 나오게 되니까. 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는 아니고요.
치매에 알츠하이머 병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지, 혈관성 치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지, 또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뇌세포 손상, 그래서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질병이다라는 정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 질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간 이야기 나오면 이제 가장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큰 장기죠. 큰 장기고, 그리고 영양소 대사를 돕고, 그다음에 유독 물질을 이제 해독하는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 이야기하면 지방간이라든가 간경화, 뭐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이런 것들 아이들 이야기 잘 합니다. 그래서 간 질환과 관련된 것들 설명해 주시면서 지방간은 술을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감염으로 생기는 질병인데요. 아이들은 꼭 이거 잘못 쓰죠. 폐혈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폐에 피가 나는 질병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뭐 뇌수막염이라든가 화농증이라든가 뭐 염증, 욕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은 아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하고 함께 묶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질환들이 이렇게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오랫동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병이 없이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여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병은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종류는 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기존에는 이상지질혈증을 고지혈증이라고 불렸죠. 지금 명칭을 이상지질혈증으로 바뀌었고요. 고혈압, 동맥경화, 암 이런 것들이 생활습관병에 들어간다. 특징은 대부분 발병하고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서 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 습관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문제에 의해서 질병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습관이 부적절하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다든가 흡연과 음주 같은 것들이 초반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혈당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다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모두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생활습관병으로 진단받게 되면 비만,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활습관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발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별표가 쳐져 있는 곳, 발병된 시점부터 이 질병을 다시 낫게까지 하는 데에는 오랫동안 걸렸기 때문에 그 치료 기간 동안 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두게 된다면 중증이나 합병증으로 연결돼서 뭐 이런 질환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뇌졸중으로 많이들 잘못 쓰는데 뇌졸중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단계까지 오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자료입니다. 비만 자료는 선생님 대한비만학회에 들어가시면 비만과 그와 관련된 예방 방법, 그 다음에 운동법, 그리고 건강 관련 정보들이 비만학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최근 10년간 소아 청소년 비만의 유병률을 보신다면 그냥 눈으로 그냥 대략 보더라도 이렇게 2012년과 비교해서 2021년 남아의 비만 유병률이 2.5배 이렇게 많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남아 여아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모두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 여아의 비만 유병률은 약 1.4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했다. 얘는 여기서부터 2020년에서는 살짝 꺾인 내리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섭취한 열량 중에서 소모되고 남은 부분이 체내의 피와 내장에 과잉 축적된다. 그래서 저는 보통 글루코즈가 많이 축적될 경우에 간과 근육에 돼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한꺼번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간과 근육이 저장됐다가 끌어다 쓴다. 해당 작용 설명하면서 함께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축적 중 피하 지방은 대사가 적음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되는데 30대 이후에는 영양 과잉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은 복부 비만을 가져온다. 근데 이제 비만이 뭐가 안 좋냐면 얘가 이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인슐린이 이제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가져오게 되면서 동맥경화증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만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이 비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고지혈증으로 불렸었는데요. 혈액 속에서 해로운 콜레스테롤 잘 알고 계시듯이 LDL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설명해 주면 아이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각 증상이 없고 자체만으로 문제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동맥경화증을 유발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지금 원인이 같은 거죠. 이상지질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위험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축적되면서 플러그가 형성되면 여기 내경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수치로 뭐 얘기해줘봐야 우리가 수치는 뭐 외울 필요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서 차트로 받았을 때 정도 보게 되지 아이들이 이 숫자로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에는 이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얘는 낮춰야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요거는 높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입니다. 혈압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 시에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을 말하는데요. 정상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 정도 가지고 있고 흔한 질환이지만 협심증,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살이 찌다 보니까 혈압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 꼭 저처럼 살이 많다고 해서 평균 체중을 넘는다고 넘으면 고혈압 걸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많은데 마른 사람들도 고혈압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이외에 선생님들 자료를 보시면요. 식이와 생활습관 그 지도서와 참고 자료들을 보시면 그 기사와 함께 생활습관병, 그래서 생활습관병은 뭐 진단 기준이 있는데 복부 비만, 그리고 혈압이 높을 때, 혈당이 높을 때, 그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높을 때, 그리고 LDL이 낮을 때, 이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습관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만, 당뇨, 이상지질 혈증, 그리고 고혈압, 고혈압성 신장 질환, 그리고 동맥경화, 간경변,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 암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리는
참고 자료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질병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의외로 관심들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지금 제가 구성하기로는 50분으로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50분 내에 모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선생님들 조금 편의에 따라서 수업 시간을 좀 가감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해 드리는 참고 자료에 있는 질환들을 학생들과 쭉 나눠 보시고요. 고혈압 다음으로는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보시면 나무가 나와 있는데 운동 부족, 과식, 결국엔 얘가 복부 지방인 비만으로 연결되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유전적인 그다음에 출생식 저체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대사증후군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다음에 고혈압,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이 혈액중에 농도가 높다는 증상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나와도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혈전, 피딱지라고 불리는 거죠. 혈전, 그리고 당뇨, 이런 것도 설명해 주면 좋고, 혈전증은 그 EBS에 보면 명이라는 거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스탄트 시술하는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료들 이용하셔도 학생들 관심 있게 보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긴 한데 아이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이런 것들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면 아이들 집중하고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아마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개인 활동들에 보시면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원래 나눠드리는 참고 자료에 보시면 운동, 식이요법의 한계, 수술이 체중 감량 효과에 뚜렷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편집을 해서 기사를 편집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파워포인트에는 넣어두지는 않았는데요.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질환이라는 이제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의지만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또는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무릎이 아프다든가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중 조절하는데 실패한다거나 또는 요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체중 감량의 어려움을 택할 경우에는 어,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체중을 감량해 보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있고요. 어,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그 참고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 조직의 비정상적인 그리고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하고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몸무게, 키 제곱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아까 저기 어디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대한 비만학회에 들어가 보시면 기준치 다 나와 있는 거 설명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선생님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들 제 기사에다가 쭉 적혀 있고요. 그리고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비만은 당뇨, 고지혈,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담낭질환, 그리고 혈관질환 뭐 이런 것들로 유발 대사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만의 치료 방법으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습관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방법으로 개선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전문의와 상의해서 약물요법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제시해드린 참고자료, 비만과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시면 학생들이 충분히 개인 활동에 있어서 작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당연하겠죠. 운동을 적게 하거나 먹는 양, 먹는 양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량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 가만히 있어도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죠. 쓰이는 열량,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사량이 높을수록 살이 덜 찌게 되겠죠. 기초대사량은 당연히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간 기능 같은 것들이 건강할 경우에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하고 연결시키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I 말고도요, 여러 가지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역시 비만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BMI 말고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BMI 본인 몸무게, 뭐 예를 들어 뭐 본인 학생 몸무게가 뭐 70kg고 친정이 뭐 180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180m는 아니니까 미터로 바꿔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체지방 지수를 이제 계산해 보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BMI 수치를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꼭 한번 학생들과 다뤄야 되는 내용은 BMI의 한계점. 얘는 체중과 신장을 가지고만 수치로만 가지고 BMI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체중이 근육량이 많아서 체중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은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우리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 이후에 오게 되는 질환들, 뭐 고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뭐 기타 등등 이런 질병에 대해서 비만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얘가 시초이기 때문에 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뭐 식이요법. 당연히 적게 먹으면 칼로리 차단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가장 효과도 큽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 때요. 3주를 굶어본 적이 있거든요. 3주를 굶어본 적이 있는데 물만 먹고 3주를 굶어본 적이 있는데 효과는 가장 큽니다. 어, 제가 그 당시에 3주 동안에 15kg 이상 빠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식이요법은 먹는 거 차단하면은 가장 빨리 빠져요. 대신에 다시 먹었을 경우에 요요로 다시 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70kg이었던 사람이 살을 빼서 단식으로 살 빼서 50kg이 됐는데 다시 먹어가지고 70kg으로 바뀌었다. 요요가 왔다. 근데 신체를 구성하는 비율을 봤을 때 요 A에 있었던 70kg과 B에 있는 70kg의 신체 조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게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운동을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생활습관 변화. 요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운동도 물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생활습관 변화 역시 중요하겠죠. 요거는 두 번째 활동에서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를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폭식하지 않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정해진 양만 먹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식이요법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기 이런 것들이 식이요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요법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운동 찾기. 그러니까 남이 하는 운동 말고 내가 실증 느끼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는 적게 받는 운동을 찾는 것,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거를 찾을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행동 수정은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집에 가거나 등교할 때 뭐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온다든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뭐 뛰어서 이동한다든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뭐 있을까요? 먹고 바로 눕지 않기,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을 구성하실 때에는 학생들이 이 질환, 아까 보여드렸던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나와 있는 질환과 그다음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 넣어드린 그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내용이 50분은 실은 수업 시간이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시간으로 나누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질병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 질병이 왜 걸리고, 그리고 낫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법은 어떠하다라는 쪽으로 연결시키셔가지고 함께 수업을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그 아까 비만학회도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여러 가지 운동 자료와 선생님들 질환 자료, 질병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용하셔도 좋고, 각각 질환에 관련돼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은 대학병원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그 질병과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생님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요, 개략적으로 질병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면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경우들은 드물잖아요. 전공이 아닌 이상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